중립기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주간 시사 매거진 전망자들 시간입니다. 한 주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이에서 가장 화두가 될 건 이슈들 샅샅이 털어보고요. 이면에 있는 쟁점 살펴본 다음에 이슈들이 추후 우리에게 어떤 영향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5분 전까지 사무실에서 뵀다가 진짜 여기 오거든요. 네, 이성우 센터장 강경석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국 전망하기 앞서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예, 여론조사 기간 네. 리얼미터 조사고요. 27일 월요일부터 1일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ARS 조사입니다. 예, 리얼미터는.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이제 매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 지난주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37.6%, 전주 대비해서 0.5%포인트 내렸습니다. 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계속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30% 후반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부정평가가 한 0.3%포인트 올랐으니까 큰 수치는 아닌데 어찌됐든 계속 정체하면서 큰 영향이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볼게요. 한 갤럽 무슨 말씀 하나요? 아니. 예. 우리 대통령이 참 꾸준하셔가지고. 큰 잘못이라도 하나 해야 되는 아니, 얘기인가? 참 아니, 조사가 큰 잘못해서 그런 것도 65% 어지간한 찍고. 변수의 변동이 없었다는 네. 것도 포인트예요, 꾸준합니다, 사실. 아주. 네. 자, 한국 갤럽 조사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4일 동안 한 거고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2%, 부정이 60%, 긍정이 한 1%포인트 내렸고 부정은 1%포인트 반대로 올랐습니다. 비슷한 추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다 오차 범위 안에 있긴 한데 예. 원래 갤럽이 조금 더 보수적이에요. 그렇죠. 갤럽이 네. 변동폭이 좀 적은 편인데 이번 주는 오히려 반대로 리얼미터가 변동폭이 거의 없었다고 보여지고 네. 대신에 갤럽에서 1%포인트 정도씩 상하가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뭐 토탈 2%포인트가 차이가 나게 된 거죠. 근데 아무래도 지난주에 뭐 엑스포 유치 실패도 있었고 뭐 이런 이슈들이 조금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엑스포 유치 실패가 지난주 이제 중반에 있었고 네. 그래서 그다음에 뭐 이제 정보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사실은 부정평가가 좀 늘겠구나라고 더 생각은 갈 줄 했는데 알았죠. 예, 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는 안 이제 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일만의 기적을 좀 아니 근데 막판에 저는 이제 너무 막 된다고 하니까 원래 저는 제가 원래 들었던 거는 3등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3등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개 나라인데 로마에 그렇죠. 밀려서 로마보다도 표가 안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들을 하고 있다는 3등 할 수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예. 1등은 사우디가 리야드가 네. 가고 네. 2등은 로마, 네. 3등이 이제 부산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맞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겨우 표를 응집시켜서 올라가긴 했지만 네. 사우디와 격차는 엄청나게 컸고 네. 이태리와 격차가 사실 별로 안 났어요. 끝났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대통령이 바로 그 다음날 대국민 담화를 한 거예요. 네. 대국민 담화를 한 게 제 기억에 한 두 번째쯤일까 뭐 그럴 거예요. 본인이 직접 사과를 한 거는 사실상 뭐 거의 사실상 처음이라고 보죠. 네. 올해는 확실한 건 처음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도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큰일 나서 났다. 약간. 일련의 상황들이 굉장히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죠. 예, 예. 저도 그거 개각이 이루어졌고 국정원 수뇌부가 전부 교체됐고 예, 예. 그리고 심지어 애초에 개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걸로 여겨졌던 외교부 장관까지 교체하기로 결정이 박진 됐어요. 장관. 예.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동아일보 윤한준 정치부장이 갑자기. 자세하게 네. 칼럼에 써놨지만 거기 보면 그런 대목이 있어요. 대통령한테 이 상황이 보고가 똑바로 안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얘기를 했어요. 네. 3등 할 수도 있다. 2등도 위태하다. 격차가 아직 크다. 이렇게 여론이 정확하게 파악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막판에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본인이 이제 갖고 있던 생각과 기대감이 완전히 깨지면서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게 똑같은 현상이 언제 있었냐면 대선 당일이었어요. 대선 당일. 대선 당일날 네. 대통령은 7%포인트 이상으로 이긴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국민의힘 관계자들한테. 그래서 이제 사저에서 아크로비스타에서 쫙 개각 면담 짜고 이러고 있다가 개표 방송 보고 갑자기 패닉이 온 거예요. 0.7%포인트 차이로 이긴다는
개표 방송, 심지어 JTBC는 진다고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패닉이 빠져가지고 아하. 한 2시간, 3시간 동안 굉장히 혼란을 겪었던 상황이 그 있었거든요. 유사한 아마 그때 상황이다. 떠올랐을 수도 있어요. 아, 이게 내 또 속았구나. 뭐 속았다는 표현까지는 그런데 아니 이게 관리자 입장에서는 네. 뭔가 이렇게 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네. 근데 이게 이 밑에 이제 뭐 부하든 윤핵 후배든 뭐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이제 현실성이 있는 이제 계속 보고를 받아서 네. 아 이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예상을 하고 했으면은 자기가 준비도 하고 그 그렇죠. 이후에 행보를 했는데 이거는 뭐 보고는 전혀 딴판인 보고가 계속 네. 올라왔고 그렇죠. 근데 대형 사고는 터지고 자기는 속된 말로 열받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근데 그 이후의 조치 그거에 비해서 지금 지지율의 어떤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는 거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보가 되게 빨라졌어요. 그 다음 날 대국민 맞아요. 담화했고 네. 그다음에 뭐 개각 네. 대통령실 개편했고 네. 그런 부분이 되게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좀 상세하지 않았나? 네. 물론 뭐 엑스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 네. 뭐 심지어 실패에 대한 부담이 적은 것도 영향이 있었을 것 이준석 대표마저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사과할 줄 아는 분이었나요? 라고 생각하고 표현할 정도로 인정을 한 거예요. 네. 발빠른 대응은. 알겠습니다. 갑자기 마무리를 해주세요. 새로이님 아무튼 안녕하세요. 네,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오늘. 오늘도 와주신 분들 다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개각 얘기는랑 그다음에 엑스포 얘기는 이따가 네. 2부 3부에 더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갤럽 조사 때 약간 재밌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 매년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역대 대통령의 공과 과에 대한 평가 2023년 버전 요게 하나 나왔습니다. 요 결과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네, 갤럽에서 조사한 거죠. 역대 대통령 잘한 게 뭐고, 얼마나 잘했고, 얼마나 못했냐, 잘한 일이 많은지, 잘못한 일이 많은지 조사를 하는 결과인데 좀 재미있더라고요. 좀 뭐 시대적으로 약간 상황하고 맞아 떨어지면서 가장 잘한 일이 많은 대통령, 저기 그래픽 보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나오고요. 예. 70%. 가장 잘못한 일이 많은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각각 꼽혔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면 얼핏 보면 좀 좌편향된 결과가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공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됐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보다 평가가 낮게 나왔어요. 네. 다만 그렇네요.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는 또 굉장히 과반 이상 네. 긍정평가가 나온 걸 보면 이게 단순하게 좌편향돼 있다고만 생각하기엔 좀 힘든 그런 결과긴 한데 어쨌든 눈여겨볼 거는 세 번째 줄에 있는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평가죠. 그렇죠. 예. 이게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저희 아까 오프닝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그 영화 서울의 봄이 엄청 흥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분은 혹시 요 서울의 봄 보셨나요? 저는 아직 안 봤는데 두 분 다 안 보셨나요? 근데 저만 이게 봤군요. 예. 보려고 서울의 합니다. 봄이 뭐야라고 하다가 알게 됐어요. 아, 그 12.12 사태를 다뤘던 영화구나 하면서 알게 됐는데 벌써 지금 올해 관객 수가 450만 명을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마 460만 명, 500만 500만 거의 됐을 것 됐을 것 근데 같은데. 이 예. 영화를 제작하신 예. 감독이 아수라를 예, 제작했던 감독이에요. 원래 굉장히 하드코어한 하드보일드 영화 이렇게 뭔가 좀 리얼리티를 살리는 그런 영화를 연출하셨던 분인데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전두광이라는 분으로 황정민 씨가 네. 이렇게 리얼리티를 살려서 머리숱도 굉장히 좀 지우시고 네. 나와서 연기를 하시는데 한번 볼만한 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근현대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특히 이제 12.12 사태, 군부 이 박정희 정부가 사실 그 어떻게 보면 군부 쿠데타로 집권을 했었고 네. 신군부, 그러니까 소위 새로운 군부가 또 12.12 사태로 집권을 했죠. 네. 그런 이 일련의 과정들을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재미있게 한번 보실 만한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 때문에 지금 유튜브에서 그 저기 12.12 관련된 이제 뭐 옛날에 나온 다큐멘터리 뭐 그다음에 뭐 역사 설명해 주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역주행을 지금 엄청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거 저희가 보느라고. 뭐 영화 홍보를 하는 건 아닌데요. 네. 어쩌다 보니 이런 갤럽 조사도 있었고 아 이게 전두환 대통령이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나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가장 큰 과오는 5.18이죠.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어떻게 해서 정권을 잡게 됐는지 그리고 박정희 정부 때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그 과정들을 굉장히 사실감 있게 만든 영화인 것 같습니다. 역사책에서 보던 얘기를 이렇게 드라마나 그 영화로 보면은 사실 좀 재미가 재밌죠? 있죠. 네. 예, 재미가 있고 아마 서울의 봄이 지금 요즘 2030 사이에서 되게 관람층이 많다고 해요. 네.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진짜 드라마도 못 봤죠. 그러니까 저나 강 기자 같은 경우 뭐 예전에
봤나요? 제5공화국? 봤죠. 네. 제5공화국.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덕화 씨가 맞습니다. 전수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요? 그랬을 그 거예요. 머리 맞아. 그분은 예. 이제 자연적인 이 머리의 형태를 갖고 있어서 그때가 문민정부 때였나요? 뭐 아마 그 이후였을 겁니다. 네, 그 예, 이후였을 텐데 예. 뭐 소위 땡전 뉴스라고 하죠. 땡전 뉴스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땡 하면은 바로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시작하기 오늘. 때문에 땡전 뉴스. 이제 그게 땡전 뉴스의 시초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얘기가 자꾸 새는데 예. 진행해 주시죠. 또 이렇게 들어오는 건가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진행 방식이군요. 예, 예. 하여튼 아무튼, 그런 예. 점에서 조금 재밌게 그 역대 대통령 공화평가를 좀 봤어요. 예, 지난번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영화도 있었고 최근에 양쪽 진영. 아까 강 기자 뭐 그렇게 평가 이게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약간 좌편향 된 거 아닌가 그런 이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박정희 네, 대통령 평가 맞습니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요즘 최근에 현재의 어떤 정치 진영의 분위기, 그러니까 되게 양극화돼 있잖아요. 네. 지지자들 역시 되게 강성 지지자 중심으로 좀 정치 구도가 지금 짜여져 있는 부분. 그러니까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조금 좀 평가가 조금은 더 높게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고 박정희 대통령 오히려 또 보수 쪽에서는 강하게 여전히 좀 뭐 소구력이 있는 분이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 나머지 뭐 전두환, 노태우 이분도 뭐 말할 필요. 김영삼 대통령이나 이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좀 피부로 느낀 세대가 좀 적을 것이고 그렇게 그 정도 아마 좀 분석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를 너무 심각하게 예.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필요는 같고 없어요. 2년 전이랑 실제로 비슷합니다. 이게 네, 사실. 거의 한 예. 여론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인 평가는 아니라는 건 아, 예, 예. 여러분께서 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사실 같습니다. 뭐 객관적인 평가라는 게 불가능하긴 합니다. 그렇죠. 예, 대통령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네.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라고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은 서울 앨범 봤는지 다음 주에 아, 우리 기자한테 새로이님이 꼭 알려주시죠. 보라고 추천하셔서 예, 예. 저도 이제 기회 되면 꼭 가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하는 핫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볼 이슈. 네. 이러다 북이 남침한다. 외신이 경악한 한국 출산율입니다. 자, 이게 사실은 뭐 출산율 얘기를 뭐 해도 이제 네. 부족합니다. 이제 저희도 몇 번 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해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네. 네? 이 출산율 하락 속도가 이제 세계 217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고 지금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저희가 또 하나 민감한 게 또 외신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또 NIT에서 오피니언에 한국은 사라지는가? 코리아 이즈 디스 어피어링. 저희 장 기자가 있었으면 네이티브로 했을 텐데 아, 그렇죠. 저는 이게 최선입니다. 예. 이런 칼럼을 내놨는데 이게 이제 국내에서 엄청 대서특필됐어요. 이게 뭐 다 보셨을 텐데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외신이 한국 출산율 저출산 문제 이제 보도한 건 처음은 아닌데 이번에 워딩이 되게 세게 나왔죠. 그렇죠. 네, 네. 중세 유럽의 흑사병이 창궐하던 때보다 더 심각하게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다들 모든 언론이 좀 대서특필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제 기자 생활의 목표를 네. 이 저출생에 대한 관심을 좀 환기시키고 아. 뭔가 이거에 대한 사회적 변화 내지는 제도적 개혁을 이끌어내고 싶은 소망이 생길 정도로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회부 차장이 된 이후로 뭐 정기적으로 칼럼을 쓰는데 뭐 한 대여섯 번 썼거든요. 근데 그 중에 2번을 이 저출생 얘기를 썼어요. 왜 제가 충격을 받았냐면 최근에 이제 그 강남 엄마들 있잖아요. 대치동 네. 사시는 어머님들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저도 이제 유치원생 아이가 있으니까 좀 궁금하잖아요. 앞으로 이제 얘를 어떻게 교육을 시킬지 그 최신 정보를 갖고 있는 대치동 맘들에게 이렇게 싹 귀를 귀겨봤는데 다 미국으로 대학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어차피 우리나라는 없어질 거잖아요. 왜요? 그랬더니 지금 출산율 안 보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 제가 거기서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인데 이게 워낙 미래에 일어날 일, 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뭐 집값 문제랄지 물가 문제랄지 이런 거랑 관계가 없는 문제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실 묻어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로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NIT에서도 이 출산율 평균과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200명이라고 만약에 인구를 가정했을 때 두 세대가 지나면 제 아이가 아이를 낳으면
10분의 1 정도로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 명이라고 따지면 정말 한 20년, 30년 안에 500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 왜 어벤져스에 보면 타노스가 손가락 한번 튕겨서 사람들이 절반 날아가잖아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실제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들 체감하지 못할 뿐이에요. 방금 저 그래프가 출산율 추이인데 원래 0.98이라는 이 숫자 자체도 비정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난다는 얘기인데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조금 더 이 기간을 넓혀보면 약 10년, 2012년, 3년부터 비교를 해보면 네. 이게 딱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아하. 1.3명, 4명 정도는 우리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최소 2명 낳는 집도 있었고 1명 낳는 집도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했냐면 1명 낳는 집과 안 낳는 집으로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0점대가 깨졌는데 이게 이런 추세로 반복이 되거나 지속이 됐을 땐 네. 정말 심각한 국가 재앙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저출산 문제 몇 번 얘기를 했죠. 네. 방송에서 얘기를 네. 했는데 방금 출산율 추이 봤지만 2018년에 1.0명 선이 깨졌죠. 그리고 그 전해부터 조짐이 있었어요. 그 전해 2017년에 2016년에 비해서 갑자기 5만 명의 출생이 확 줄었어요. 맞아요. 뚝뚝 떨어졌죠, 네. 진짜. 그리고 저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어떤 사회에 나왔을 때 그 변화가 훨씬 더 클 것이다. 네. 근데 그 2017년생이 이제 내년에 학교 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초등학생 신입생 수가 처음으로 40만 명 이하로, 맞아요. 만 명 이하로 깨졌어요. 떨어질 것 같고 네. 유력하고 그 이후로는 계속 줄 것이라는 거죠. 심지어 유치원생은 내년에 20만 명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40만 명이던 초등학생 입학 수가 불과 2, 3년 안에 이게 또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다들 사실 당장 내 삶에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다 보니까 조금 관심들이 없죠. 손도 놓고 있고. 우리 몇 번씩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또 NIT 칼럼이 또 눈길을 끈 거는 잘못하면 북한이 남침한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오늘 여기서 또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이 계기도 북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좀 관심이 생겨서 본 건데 오죽했으면 미국에 있는 그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가 이러다 북한이 남침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이 출생률을 가지고 비유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출산율 1.8명이라고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이보다 훨씬 많은 거죠. 네. 그럼 뭐 쉽게 말하면 인구가 역전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왜냐면은 우리는 지금 계속 그게 이제 군대 갈 사람이 없는 거죠. 맞아요. 지금 사실 그것도 어제 오늘 얘기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저희 군대 갈 사람이 없으니 지금 전역이 없앴잖아요. 네. 그래서 다 군대 가라 이렇게 한 건데 지금 보니까 한 50만 명? 지금 네. 현역이 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북한은 뭐 200만이 넘는다고 하니 그 인원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우린 계속 줄 거고 북한은 좀 뭐 유지되거나 좀 줄겠지만 그 차이가 현격하게 벌어지면 북한이 오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 가는 애들이 줄어드는 거지만 이게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지나면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대학 가는 사람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점차적으로 문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어린이집 문 닫고, 유치원 문 닫고, 학교 문 닫고, 대학 문 닫고, 기업들 문 닫고, 기업 문 닫고, 나라 문 나라가 닫고. 문을 닫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심각한 문제인데, 그리고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대 문제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50만 명에서 이게 현재 한 30만 명까지 떨어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20년 안에. 근데 북한은 비대칭 전력이긴 하지만 물론 우리가 재래식 무기보다는 좀 더 고도화된 무기로 이 균형을 맞추고 있긴 하지만 북한이 현재 120만 명 정도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특수부대만 한 20만 명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군대 수가 북한 특수부대 수준 정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이스라엘 전쟁 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현대전에서도 이런 재래식 병력들이 지상에 투입되고 전투를 벌이는 경우들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럼 북한이 만약에 이런 레짐 체인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이 김주애에게 지금 이양할 걸로 예측이 되곤 있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러다가 남침을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NIT 칼럼니스트가 표현을 한 거죠. 그렇게. 육포 가디언님이 이민자들이 전쟁 나면 국가를 지킬까?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 사실은 뭐 이런 종류의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 끝이 없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인구수를 네. 어떻게든 채우더라도 이게 이 약간 국가의 문화 자체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그 한동훈 장관이 공을 들이고 있는 정책이 있어요. 이민청
설리. 그 소위 네. 우리가 부족한 인력들을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서 네. 채우겠다라는 구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는 정책이긴 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럴 고민을 할 정도로 지금 다각도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예 부처를 하나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출산부. 뭐 이런 위원회 수준 정도는 안 되고 뭐 인구 감소부랄지 뭐 뭔가 아무튼 이 부처를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 좀 더 역량을 투입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은 총리 직속, 부총리 직속 이런 위원회들을 만들긴 하는데 위원회라는 것 자체는 사실 조금 그 활동 영역이 좀 제한돼 있어요. 예산도 좀 그렇습니다. 제한돼 있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여기 패널로 나오면 패널이잖아요. 근데 이제 권기범 기자나 우리 센터장님은 이 부서를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마인드가 달라지거든요. 관점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저는 인구 안보부, 비유가 좀 이상한데? 인구 감소부 뭐 이런 것도 좀 근데 고민을 해봐야 된다. 저도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는 좀 과격한 편인데 저는 그냥 국가 비상사태 선언해서 저는 그 정도라고 생각해요. 저도 뭐 지금 그런 것도 이게 변죽만 올리는 이 정책들, 이 예산 투입하는 고민해야 거 됩니다, 다 진짜. 쏟아 부어야 네. 된다고 생각하고 이 출산과 보육, 양육 그리고 어떤 그 최소한의 의무 교육에 있어서는 저는 뭐 무사히도 모든 예산을 다 쏟아 해야 부어고 됩니다. 무상으로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 칼럼을 보면 이제 그 저출산의 원인으로 이제 요걸 꼽았어요. 첫 번째는 입시 경제, 애들이 네. 말라 죽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사회 뭐 문화가 뭐 너무 급격하게 발달해서 네. 뭐 성 분야에서의 뭐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페미니즘이 등장하고 뭐 반페미니즘이 대립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이성들을 싫어하고 뭐 이런 얘기가 쭉 제일 나왔더라고요. 큰 문제가 그 누구도 이 저출산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고 워낙 복합적인 문제다 보니까 네. 원인도 제대로 진단이 안 되다 보니 해법도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는 경제적 이유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죠. 비싼 집값, 고물가.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결혼을 해서 애까지 낳아 키우느냐. 네. 이렇게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금을 계속 투입했는데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에 비교했을 때 저희가 아직 좀 부족한 수준이긴 해요. 뚜라미님은 사회 진출 연령이 너무 늦기 때문이다. 이것도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쭉 말씀도.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졸업도 늦게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취업도 늦게 네. 하고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돈도 늦게 칼럼니스트도 보고. 이제 그런 부분은 지적을 했지만 그게 다는 아닌 거죠. 이게 보면은 한국은행이 또 마침 저출산 관련해서 연구 보고서 낸 걸 보면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 냈더라고요. 보니까 이 0.7명대 출산율을 1.5명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뭐 시나리오 위에 그래픽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정부의 예산 투입 그리고 뭐 육아휴직 제도의 어떤 그 개선, 뭐 고용률 뭐 완화, 뭐 도시 인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도권 집중이나 도시 인구 집중을 좀 완화하는 거, 뭐 혼외 출산 늘리고, 뭐 주택 방금 말한 부동산 가격 내리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거 6가지죠. 이 6가지 다 하면 다 진짜 100% 달성 하면은 0.845명의 증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1.5명 출산율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딱 봐도 와우 답답하네요, 진짜 답답해. 저걸 다 해야 0.84명이 된다. 8.5명이 늘어난다. 증가한다. 아, 그래서 증가한다. 1.5가 된다. 근데 네. 보기만 해도 이게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저 수도권 집중이나 도시 인구 집중 아하. 저게 뭐 금방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닌 거고. 네. 근데 이제 뭐 너무 복잡한 제일 쉬운 게 뭘까요? 제일 쉬운 건 이거예요. 경제를 살리면 돼요. 아, 정부 지출을 평균 수준으로 예전에 증가. 과거에 그 베이비붐 세대를 생각해 보면 네. 그때 80년대 경제가 갑자기 호황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잖아요. 네. 경제가 살아나면 돼요. 근데 이제 경제가 살아나는 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세계적 추세,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긴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아무튼 뭐 경제 부양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사람들은 저 시나리오 6번에 사실은 이제 많이 주목을 했잖아요. 이게 네. 실질 주택 가격 지수가 2015년 수준으로 내려오면 예? 이게 된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 저건 0.02명밖에 효과가 없네요. 실제로 그럴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주택이라는 게 워낙 어려운 소비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사기 힘든 평생 한번 살까 말까한 소비재인데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진 거라고 기대하는 건 굉장히 공무원적 관점의 탁상 공론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주변에서 집이 없어서 뭐 아이를 못 그건 이제 낳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봐가지고 권 기자가 이미 중산층, 그러니까 권 기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아직 개 계산 층에 까는 있는 거지. 사람들의 관점을 봤을 때는
좀 복합적인 대책들이 필요한 거죠. 부동산은 제가 생각해도 큰 비중은 아닌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집이 없으신 분들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네. 소유의 개념에서 자꾸 좀 소유 개념이 약해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집을 여전히 이제 뭐 크고 비싼 집을 선호하시는 분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념이 점차 약해진다면 그거로 인해서 출산에 영향을 받는다, 결혼에 영향을 받는다, 좀 줄지 않을까? 네. 아, 이게 뭐 쉬운 게 아니네요. 이게 모든 지표가 나아진다는 법도 없잖아요. 이게 네.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뭐 피투하는 심정으로 너무 오래 떠들었네요, 이 얘기를. 아, 그런가요? 조금 더 토하고 싶기는 한데. 아하. 마지막 이슈로 자연스럽게 할 시간이 있나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해야죠. 제가 뭐 속도감 있게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큰 재판 결과 두 개가 나왔죠. 하나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 선고가 나왔고 지금 보시는 대장동 재판 관련된 첫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유죄입니다. 몇 년이죠? 부패 범죄라고 재판부가 표현을 했습니다. 몇 년이죠? 장기간에 징역? 걸쳐서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을 수수하고 유착한 부패 범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서울중앙지법 조병구 부장판사가 어떤 분이냐면 저도 예전에 법조 출입할 때부터 알던 분인데 법원 내에서도 굉장히 신망 높은 분이에요. 워낙 객관적이고 정치적 편향돼 있지 않고 네. 사법부 내에서는 나중에 와 대법관감이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실력 있는 법관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이재명 대표 스스로 측근 정도 되려면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는 돼야지. 아, 그런 말을 라고 하시죠. 말씀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인 우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뇌물 혐의 그리고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모두 네. 유죄가 인정됐어요. 물론 액수의 일부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네.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부분이 인정이 됐고 네. 대장동 사업의 인허가에 개입했다. 그리고 유동규를 통해서 받았다. 네. 이런 검찰이 기소한 큰 줄기가 네. 대부분 다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세 갈래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장동, 뭐 위례 신도시, 성남 네. FC, 뭐 후원, 백현동 개발, 그 큰 어떤 개발 사업과 관련된 재판들이 지금 몰아서 한 재판부가 하고 있고 네. 나머지 하나는 위증교사. 네. 위증교사는 뭐냐면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좀 파생된 건데 본인이 대선 과정에서 이것도 사실 대장동이랑 연결돼 있어요. 성남 그 도시개발공사 모 본부장을 본인이 몰랐다고 표현을 한 건데 그게 이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재판의 가장 큰 덩어리인 대장동 재판 대장동. 역시 네. 지금 저번 주에 나왔던 이 김용 재판의 핵심 증거였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다 짜여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진술을 토대로 결국 기소가 된 건데 이 검찰의 뇌물 사건이나 이런 부패 범죄 사건의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진술이에요. 진술이죠. 예. 이게 진술이 흔들리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진술에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고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보통 혐의가 이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의 재판부가 유동규 진술을 굉장히 신빙성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나머지 중앙지법 재판부들도 이 유동규의 진술에 대해서 상당히 무게감 있게 네. 이거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유동규의 그 돈 전달하고 뭐 이런 관련 진술들이 상당 부분 인정이 네. 됐다. 이게 중요한 지점이다. 이런 10억을 줬다고 진술을 했는데 그 중에 네. 6억이 지금 인정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이 6억도 굉장히 큰 액수예요. 특히나 네. 이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액수면은 5년 이상은 무조건 나오는 실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이재명 대표 측에게는 불리한 정황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징역형 5년 선고하고 법정 구속까지 한 걸 봐서는 네. 재판부가 상당히 무겁게 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범죄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구속됐다 풀려났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원래 구속됐었잖아요. 구속 기소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보석으로 구속 기간이 6개월인데 만료돼서 나왔죠. 재판이 워낙 길게 진행되다 보니까 6개월 안에 재판을 못 끝냈어요. 1심 재판을.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하거나 증거인멸이 있는 경우에는 아니면 풀어줘야 돼요. 근데 210일 만에 그러니까 풀려났었죠. 풀려났다가 지금 210일 만에 다시 법정 구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용 부원장은 굉장히 지금 상심이 클 겁니다. 상심하는 거. 네. 그래서 사실은 검찰이 이제 이게 지금 나오는 전망이 저희 사실은 428억 약정설 관련된 네. 요게 사실은 이제 그때 이재명 대표를 아직 송치를 안 했잖아요. 기소를 그렇죠. 안 했잖아요. 기소를 안 했는데 이제 요 수사가 좀 탄력이 받을 수 있다. 김용 부원장이 상심해서 진술을 새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측근 정도 되려면 정진상과 김용 정도 돼야지 라고까지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과연 김용 부원장이 그 진술 태도를 바꿀지는 사실 좀 의문이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유동규 진술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런 검찰에 남아있는 수사에도 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 생각보다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당황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도 그 민주당 쪽에서 별 반응이 없잖아요. 사실 재판 끝까지 그렇죠. 가봐야 되겠다. 네네.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 봐서는 그만큼 의미가 있고 무게감이 있던 판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세 덩어리 중에서 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위증교사 관련된 혐의는 내년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죠. 유죄가 선고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고리로 총선 캠페인 자체를 다시 기획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 사법 리스크 네. 이게 현실화되는 거죠. 센터님 또 하시고 싶으신 말씀 혹시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여기 주로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는군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이거 재판이 어쨌든 1심밖에 끝난 게 아니니까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확정된 대로 판결은 아니죠 아직. 진술을 인정하느냐 아니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2심에서 갑자기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한번 쭉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